자, 3강 촬영을 해볼게요. 2강하고 옷이 똑같죠? 한 번은 찍어서 그래요. 3강도 영상 중간에 추천권 뽑기 있으니까 영상 중간까지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프린트로 하셔도 되고 올림포스 122페이지 부터 하셔도 되는데, 일단 문제 다 풀고 지문 다 읽고 그 다음에 이거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영상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저도 천천히 하고 싶은데 분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저도 이제 이게 사실 인간 이렇게 사람 없이 찍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 얼굴도 보고 싶고 수업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코로나 같은 녀석 때문에 어쨌든 빨리 코로나 종식돼서 학교도 가고 학원도 다시 와서 얼굴도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집에서 손발 깨끗이 씻고 밖에 나돌리지 마세요. 위험하다고 하니까.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은 연령, 성별, 실제, 독촉과 지적 능력 등이다. 이러한 조건, 여기까지 보면 주제가 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첫 단락에 주제 있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조건은 특히 내가 살아가는 행복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예를 들어 예시가 나왔죠. 그럼 예시에서부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글의 주제는 이 앞에서 끝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할까 아직 감이 안 오니까 예시까지 읽어보면 행복의 크기나 본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 글의 주제는 행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그리 많아요. 어쨌든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러한이라는 접속사 썼는데, 이러한이라는 접속사는 바로 앞에 있는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행복은 이러한 삶의 조건 중 현대인은 물질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 행복은 물질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끊어 읽으면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느낌이 오죠?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비문학 지문 EBS에서 행복은 물질이야! 이러면 좀 그러니까. 물론 물질이 있으면 좋죠. 물질이 있으면 좋은데 물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물질적 향유 수준이 높고 만족감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야. 그러나 뒤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러나 물질적인 향유가 만족감은 궁극적 만족감도 아니고 계속 먹으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허무감이 커져. 이런 걸 쾌락의 역설이라고 한다. 쾌락의 역설이라는 건 불만족과 허무감이 커지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감을 주지 못하고 불만족과 허물을 주는 쾌락일까? 물질적 만족은 왜 이럴까? 질문 던졌죠? 질문 던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 찾아야죠. 질문, 답구 좀. 그것은 참된 행복이라면 만족감이 지속돼야 되는데 물질적 만족은 일시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건 즐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행복은 뭐예요? 지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돼야 되는데 제일 부자가 되지 못하면 남의 부귀 명예를 보고 오히려 박탈감이 커져 불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시죠, 예시. 자, 이렇게 두 번째 단락. 자, 세 번째 단락. 질문 나오고 답 찾고 얘까지 들어주는 구조 쓰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이고 어떤 게 참되지 않은 행복일까? 자, 질문 던졌는데 우리는 사실 어떤 게 참된 행복인가를 미리 좀 알 수 있어요. 만족감이 지속되는 거죠. 앞에 나와 있겠지만. 그래서 타인의 인간다움을 좀 나다우면서 타인의 인간다움을 증진하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 자신의 직분을 다할 때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을 다하면 행복한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라. 그리고 나다우면 행복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질문 던졌고 이 부분이 답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나다워야 되고 내 직분을 다하면 행복하다 라는 글입니다. 어려운 글은 아니라 여기까지만 볼 거고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면 1번은 정답의 근거가 세 번째 단락이 있고요. 여기서는 답이 5번인데 에릭 프롬은 인간의 기본적 욕망과 이성을 조화시킨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욕망을 눌러야 돼요. 우리가 행복을 즐기려면 욕망을 억눌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욕망을 억눌러야 하기 때문에 조화롭지 않고 억눌러야 돼서 답이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의 보기 세 번째 줄을 보면 평생의 한 뜻은 온포에는 없노외라. 그러니까 나의 뜻이 온포에는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온포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포는 내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고요. 온포는 내 뜻이 아닌데 2번에 3번을 보면 지속적인 만족감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내 뜻이 아니니까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답이 3번이고 온포라는 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따뜻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물질적인 만족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답이 3번이고 3번 기억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쾌락의 역설. 쾌락의 역설이라는 건 바로 위에 거 쓰시면 되겠죠? 물질적 만족감을 추구하면 불만족과 허무가 커지는 것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두 번째의 지문. 판소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상의 특징.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문학 시간에도 많이 배울 건데 묘사가 확대되는 장면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소리는 길어요. 한 10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넘는 것도 있고 장면만 실제로는 공연을 합니다.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챕터가 있으면 춘향전 앞부분만 하거나 춘향전 뒷부분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는데 어쨌든 공연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가지 장면을 묘사하거나 확대하고 과장해서 공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이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판소리. 어차피 이거 유튜브잖아. 그치. 내가 판소리 뭐든 난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으니까 판소리를 그렇게 막 많이 듣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날치라는 그림이 있어요. 유튜브니까 이거 끄고 끄지 말고 이거 다 듣고 그다음에 이날치라는 그룹인데 퓨전 판소리를 하는 그룹이에요. 노래들이 난 되게 좋더라고요. 이날치가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면 온스테이지 2.0이라고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 약간 이제 인디 밴드들 숨겨져 있는 그런 뮤지션들에게 이제 공간을 제공하고 영상을 업로드해주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날치의 노래들을 몇 개 들어보시면 되게 재미있어요. 별주부전 같은 것도 있고 범이 내려온다도 있고 재밌는 노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유튜브에 이날치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좋아요. 재밌어요. 어쨌든 간에 판소리 한번 해볼게요. 판소리는 고소설에 비해 서술자의 설명이 축소된 반면에 묘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이걸 읽다 보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확실한 주제가 뭔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글은 이제 나는 이런 걸 얘기할 거야 한 다음에 설명하는 글이 아니에요. 이 글은 시작하자마자부터 설명하는 글이에요. 사실 우리 모의고사에서 이런 형태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지문이고 그냥 설명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문단을 읽었을 때는 묘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묘사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묘사 하나서 이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연출을 많이 하고 있다. 첫 번째 단락이고요. 판소리는 그래서 묘사가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첫 번째는 판소리의 묘사적 특징을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단락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묘사적 특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거나 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특히 판소리의 칠해사설을 보면 인물의 옷차림과 행동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럼 이 글 자체가 그냥 묘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설 경우에는 두세 쪽에 이를 정도까지 길게 묘사를 해서 이제 판소리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인물의 생동감을 잘 주는 게 바로 묘사구나 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이렇게 장면이 극대화돼서 묘사가 아주 긴 그런 대사가 아주 길거나 어떤 묘사가 아주 긴 부분을 종종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학 수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부분은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만 잘 보고 나머지는 대충 읽고 넘겨라라고 합니다. 묘사한다는 얘기는 여기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넘겨 문학에서는 우리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빠르게 읽고 넘겨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단락에서 묘사, 생동감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또 묘사 얘기하는지 봅시다. 판소리에서는 대상을 세밀하게 그려내려는 성향은 중요하지 않는 시시콜콜한 일까지 장황하게 그려내는 경향을 동거한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려내요. 그래서 막 우리 판소리는 우회하는 멋진 오솔길과 같고요. 마찬가지로 묘사라는 걸 쓰죠. 묘사를 통해서 음악적으로 들리는 풍성하게, 묘사의 효과 얘기하고 있네요. 풍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사실주의고 삶의 정신의 추상제고 관념적 차원에서 우리 생활 주변에 구애한다는 실용적인 정신, 그러니까 이런 묘사와 판소리계의 사유체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사실이나 추상관념, 실용주의 정신 같은 거가 이제 문학적으로 드러난 부분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지문입니다. 자, 문제를 들어가서 보면 1번 문제는 여기 첫 번째 단락에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세밀하게 구체적인 묘사가 이루어지고요.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대상이라고 써 있는데, 1번에 3번을 보면 정적인 건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대상에게 행해진다라고 써 있으니까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틀렸죠? 2번 문제 보면 2번에 보기가 있어요. 자, 문제가 보기가 있으면 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가, 이 글에서 몇 번째 단락을 쓰는 문제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 전체가 묘사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단락 하나를 정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이 중요합니다. 답은 세 번째, 2번의 답은 3번인데, 강자가 다음 이야기에서 현실에 어떻게 저항할지를 생각하며 들어야지. 자, 그럼 이 글 전체에서 뭔가 예측하거나 미리 예상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나요? 일단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강자가 지금 이 내용에서 보기에서 저항하고 있나요? 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했는데 멋진 오솔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거 쓰시면 됩니다. 음악적으로 풍성하게 하고 사유체계를 잘 드러낸다. 뭔가 밑줄 긋고 물어보면 어쨌든 간에 생각해서 추론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글 안에서 정답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상당히 지문들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인류의 역사에서 이전의 문화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 진보적 세계를 이해하면서 결정적 국민들의 합리적 사회 발전에 등장한다. 신화를 통해서 우주화자연을 설명했던 시대에서는 자연철학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합리적 사회의 도전이 있었고,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합리적 사유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이전의 문화가 지니는 한계를 좀 극복하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합리적 사유로 말이 많이 나오니까요. 세 번이 나왔죠. 첫 번째 단락 계속 얘기합니다. 주제 있으니까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시고 첫 단락에서부터 좀 포커스 딱 맞춰가지고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은 상태로 그냥 읽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합리적 사유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합리적 사유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자연과학 부분에 찾을 수 있다. 자, 합리적 사유에 관련된 자연과학으로 적용한 두 번째 단락이고요. 합리적 사유가 어떻게 했는가에 관련된 예시를 들었는데, 보시면 사실 이야기는 첫 번째 단락의 이 부분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전의 문화가 지닌 한계를 극복했는데 어떻게 극복했냐를 보여주는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극복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끝. 두 번째 단락 끝났어요. 자, 세 번째 단락. 합리적 사유의 성과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 사유는 무력이나 정치, 권력, 종교, 권위 등 비합리적 근거라는 점을 들어서 전통적 신분제도의 변화를 자주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통적 신분제도에 관련된 변화를 갖고 와서 적용한 거고요. 이 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왔다. 자, 뭐라고? 이전의 문화가 지니는, 그러니까 이전의 신분 질서가 지니는 한계를 합리적 사유로 극복했다 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라는 말 나와 있어요. 이제 주제 잘 생각하고 읽으니까 글 빨리 읽죠? 세 번째 단락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 나왔죠? 그러나 하면 여기 좀 집중해야죠. 그러나 인류학적 비판의식 관점으로 볼 때는
인문학적 비판의식 관점으로 보면 인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는 합리적 사유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인류에게 어떤 문제점이 닥쳤거든. 이건 합리적 사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글이 탁 하고 달라지죠. 네 번째 단락에서부터는 글의 주제에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자연을 파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우리가 근대 자연과학으로는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사고를 했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했어요. 라는 말은 야 합리적으로 자연이랑 인간이랑 같이 안 지내야 되잖아? 인간 중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자연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자연을 막 파괴해서 환경 문제 같은 게 많이 좀 생겼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 사유의 관점이죠. 예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서양 철학 쪽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한 개 있다는 절대주의, 진리는 언제나 변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야 된다는 상대주의, 그리고 뭐 인간은 진리를 획득할 수 없다는 회의주의가 있는데 절대주의적 관점이죠. 인간이 자연보다 위에 있다. 인간이 짱짱맨이야. 인간이 진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 네 번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은 동일하죠. 자,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생명 연장으로 과도한 의료적 모험을 감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과학반응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좀 안 좋게 본다. 생명 윤리라든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보면 자, 1번의 답은 3번이지요. 인문학적 비판의식을 창안했다고 하는 창안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자, 인문학적 비판의식이라는 말이 여기 있는데 인문학적 비판의식 관점으로 보는 거고 우리 합리적 사유가 인문학적 비판의식을 만들어내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은 3번. 자, 2번의 문제의 정답은 2번인데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행복을 얻게 되는 일은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 말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행복 여기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게 합리적 사유인 거죠. 합리적 사유를 통해서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연을 망가뜨려도 뭐 나발이고 인간은 최선을 다해야 돼! 자 근데 2번의 답이 2번인데 이렇게 하는 건, 자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건 이 부분이 이제 이 글에서 얘기하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 이 부분은 보기를 보면 보기의 네 번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 뒤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도구 혹은 수단의 측면에 주목하면 다른 목적이 된 더 중요하고 근본적 가치를 상실하고 성과에만 매달린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사유로 하면 근본적 가치를 상실하고 보기에서는 성과에만 매달리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합리적인 사유를 하면 결국 성과에만 매달리게 된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성과에만 매달리게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은 보기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성과죠. 성과. 근본적 가치가 아니라 근본적 가치를 상실하고 성과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행복은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가 아니라 여기서 해당하는 거에 성과에 해당하는 말이니까요. 자, 3번은 뭐 공동체 의무 뭐 이런 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광고 얘기는 또 추첨을 해야겠죠? 자, 뭐 잘 보고 있나요, 영상은? 학교 안 갈 때 열심히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올림포스라는 교재가 고1 교과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 상관없이 중요한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잘 들어있고요. 문법도 여러분들이 지금 문법 3강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을 배우게 될 텐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서 4강에서 5강이 한글 맞춤법이 들어있어요. 어차피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중요하니까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찍는 거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설명문 논설문도 사실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 작품들인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면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나 이거 옛날에 했는데 라는 생각이 좀 잘 들게 될 겁니다. 자, 추천. 몇 가지 볼까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추첨했는데 연락들이 별로 오지 않고 있어요. 인강 좀 보고 추첨을 잘 갖고 있어요. 자, 네, 보이죠? 41번. 자, 41번 친구는 제가 베스킨라빈스 쿠폰 내지는 치킨 쿠폰을 플렉스 할 테니까 41번 친구는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어차피 저 다 카톡 친구에 뜨죠? 자, 개인톡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볼게요. 광고의 키는 자, 광고는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알게 해 제품을 탐색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래서 광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광고는 정보를 제공한다. 얘네들은 이 효과를 얘기하고 있죠. 이건 광고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적 측면에서 광고는 기본적 기능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근데 정보 전달하는 거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잖아.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막 용도를 막 알리는 건데 그러나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현대 광고가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요. 왜냐면 광고 속성상 일면적인 정보만 전달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알려줘.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현대 광고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렌지 주스를 예를 들어 볼까요? 오렌지 주스 과즙 100%라고 칩시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를 먹으면 몸이 건강해질 것 같잖아요. 콜라를 먹는 것보다. 그렇죠? 왜냐면 광고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실제로 콜라와 오렌지 주스 안에 들어있는 당분은 거의 유사합니다. 콜라를 먹건 오렌지 주스를 먹건 우리 몸에 당이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건 콜라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오렌지 주스에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콜라에 실제로 설탕이 들어가요. 설탕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사탕수수에서부터 오겠죠. 어차피 자연에서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과 안에도 자연에서부터 추출할 수 있는 당류가 들어있어요. 오렌지 안에도 들어있고 오렌지 주스를 먹던 콜라를 마시던 각설탕을 씹어 먹던 어차피 설탕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에서는 이렇게 뭔가 좀 되게 웰빙한 것처럼 포장해서 일면적인 정보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거 어쨌든 나중에 뭐 오렌지 주스 회사에서 고소하고 그러지 않겠지? 사실이니까 일면적인 정보만 전달해서 이게 좋지 않다. 광고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광고의 기능은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설득한다. 그러면 설득적 기능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광고는 판매사원, 예시니까 뭐 그냥 넘어가면 돼요. 예시니까 좀 넘어가고 쭉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 설득한다. 자, 그러니까 글을 주제에 입각하여 주제를 찾으면서 읽으면 굉장히 빨리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마케팅 측면에서는 부가가치를 부여한다.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품질이나 물질적 가치를 부과하는 것 외에 소비자들의 지각을 변경시키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모든 개발이 다 그러니까 제품 다 비슷비슷하니까 어떠한 부가가치를 줘서 개성 아니면은 뭐 어떠한 심리적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기능이 있다. 광고에서는 이런 부가가치를 부여한다. 첫 번째 단락은 설명하는 거다. 두 번째 단락은 광고에 걸리는 단점. 세 번째 단락은 설득. 네 번째 단락은 부가가치, 이미지 등을 부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 광고는 브랜드를 상기시키는, 떠올리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브랜드를 상기하는 기능이 있고요. 소비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아이폰 같은 거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광고 계속 하잖아. 잘 알고 있는 브랜드라도 하는 이유는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 광고를 계속해서 이걸 하는 거고 이걸 리마인드 광고라고 한다 까지 되어 있습니다. 5개 단락 전부 다 정보를 많이 열고 하는 설명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서 보면 1번 문제의 답은 1번인데
의라는 말은 효과, 유용성 같은 말입니다. 의란 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1번의 답은 1번. 자, 그다음에 2번의 답은 5번인데 미음은 제품의 고려 대상군이 유지되도록 리마인드 광고를 제작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리마인드 광고는 고려 대상군이 유지된다라는 말이 여기 써 있어요. 5번째 단락이죠. 근데 왜 답이 5번이냐고 하면 리마인더 광고, 고려 대상군이 유지되는 건 소비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제품, 아이폰 같은 브랜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음, 유진이가 얘기하는 말을 보면 보기에서 회사의 인지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미지에 부합하는, 자신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광고 이런 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화에서 초상화가 지니는 특징과 양상. 자, 질문 이제 들어가서 볼게요. 회화에서 초상화는 사람을 부각시켜 그린 그림이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그러나 나오네. 역사와의 장르 등 서사적 장면에서 사람이 등장해도 우리는 그 그림을 초상화라고 하지 않는다. 초상화는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그린 그림을 말하고 서로 특정한 누구를 바로 그 사람 자신으로 부각시킨 그림을 의미한다. 그래서 초상화라는 건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을 부각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부각이 돼야 되네요. 초상화의 종류에 따라 그럼 이 글은 초상화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구나. 초상화의 종류에 따라 이런 것들로 나누고 대부분 고대에 나타났던 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잘 느껴지고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측면상, 그러니까 옆에를 측면상이 서양에서는 많은 게 이목구비로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옆에서 많이 이렇게 그렸다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부분 측면상 이 정도로 이렇게 돌려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정보가 이렇게 많이 열거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조금 빠르게 읽어주고 넘어가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문제 풀 때 다시 읽어야 되니까 조금 빠르게 읽어주고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초상화는 특정 인물을 그려내기 때문에 항상 그려낸 사람과 똑같하게 여기기 쉽다. 그러나라는 말을 하면 언제나 사용해야죠. 그림 속의 사람과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고 더 훌륭해 보이게 있도록 다르게 그려야 한다. 실제보다는 좀 더 예쁘게 그리거나 더 멋있게 그릴 수 있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단락. 초상화는 외모를 닮게 표현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 특징을 잘 보여줘야 된다. 방금 전에 단락하고 크게 다르진 않죠. 내면까지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무서운 사람에게는 좀 무서운 느낌으로, 엄한 사람에게는 좀 엄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돈이제 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실제로 심사임당이나 세종대왕, 그러니까 10,000원과 50,000원에 그려져 있는 세종대왕 심사임당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세종대왕의 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살이 많이 쪘고 사료에서도 많이 쪘는데 집회다 보니까 특징들을 좀 부여하고 세종대왕이라는 백성을 살아가는 느낌 좀 들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인자하게 그려져 있잖아. 그리고 좀 더 훌륭하고 멋있게 그려져 있고 심사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임당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찾아보면 다르게 생겼는데 외모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왜곡해도 느낌이나 내면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식으로 많이 그렸다라는 거죠. 마지막 단락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이제 루이 프랑스와 베르탱의 초상도 이렇다 하고 예시 들고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단락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 그래서 내면을 잘 보여주고 시선이나 배경 등으로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죠.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1번의 답은 4번인데 서양의 초상화는 부분 측면상으로 그리려는 경향은 완전 측면상으로 그리는 경향, 부분에서 완전으로 전환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어디 봐야 되는지 느낌 있죠? 자, 부분 측면상으로 됐죠. 시간 흐르면서 완전 측면상보다는 부분으로 바뀐 거지 부분에서 완전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놨죠. 1번의 답은 4번. 자, 2번의 답입니다. 자, 2번의 답은 3번인데 찰스 1세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나라의 위기
앞장서는 지도사라는 인상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락을 봤을 때 인상, 느낌, 분위기를 주려면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르게 그려도 되죠. 그래서 이번에 답이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그래 수사가를 그릴 때는 그 사람의 내면이나 사람다움을 잘 표현해라 라는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3강 끝났고요. 3강은 좀 강의가 짧을 거예요. 지문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고 쉽기 때문에 강의가 좀 짧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마지막 4강으로 보도록 할게요.